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어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보완 대책이 나왔죠.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강화, 또 주거비에 드는 각종 대출금리 인하 등의 대책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것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이 보완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하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통해서 근로자 1인당 8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세금 폭탄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보완 대책이 나오는 걸 보면은 폭탄이기는 폭탄이었던 걸까요? 서울시는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산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개발 제안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을 배로 늘려야 하고요. 교통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 현대차는 다음 달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보완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오늘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증세다, 세금 폭탄이다, 정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정부 발표의 결과를 보면은요, 세금 폭탄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걸 보완을 해서 일부 환급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을지 2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모시고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마련한 대책이라는 건데 어제 저희도 국토교통부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전세가를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3부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증시는 어땠나요? 네, 오늘 화요일 증시 화려하게 시작을 했고 조용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초가는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59포인트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해외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전년 대비 개선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지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내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했고 지수도 다 같이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오랜만에 철강금속 업종이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1분기 예상 실적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에 따라서 철강 업체 대표주인 포스코가 주가 많이 오르면서 철강금속 업종이 업종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수 살펴보면은요. 마감 지수는 전일 대비 0.60포인트, 0.03% 소폭 상승하면서 2,047.03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강세를 보여줬던 증권업종도 강세였고 오늘 특징적 흐름은 오전장에는 대형주들이 강세, 후반으로 들어설수록 대형주들은 강세를 다 반납하고 다시 한번 소형주들이 강세인 그런 전형적인 최근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소형주 강세와 더불어서 강한 모습 끝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역시나 연중 최고치 수준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전일 대비 4.68포인트, 0.71% 상승하면서 666.83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비금속, 화학, 그리고 정보기기 업종 등이 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50선 정도를 도달하게 되자 시장이 조금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가 만만치는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년도에 가장 높게 상승한 게 몇 포인트인지 혹시 아신지 모르겠는데요. 2,090포인트대가 가장 높은 상승세였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2013년에는
가장 높은 상승세가 역시나 2050선. 그리고 2012년도에도 가장 높은 지수가 대략 한 2050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1월 달의 고점도 2050선이었습니다. 2011년에 한해서만 그때 우리가 차화정장세라고 했는데요. 한국의 거대 기간 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22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그 나머지 고점이라면 모두 2050선 부근 내외에서의 고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과연 어떻게 공략이 될 것이고 수급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한번 쉬고 갈 거냐 아니면 추가 상승할 거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쉬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망을 해보자면 현재 자금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충분히 있고 한국 기업들의 올해 실적 전망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쉴 수는 있겠습니다만 쉬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하는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증시도 올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부지점장님도 안 쉬시네요. 예, 끝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는데 지금 삼성전자 아까 실적 얘기를 하실 때요. 네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다고 했는데 전 분기 비해서 좋아진 거죠. 예,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좀 좋은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는 점도 있습니다. 1분기에 이제 6조 안 되는 한 5조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낼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발표했으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워낙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결국 시장은 냉철하기 때문에 장 마감할 때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실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실적 장세가 이어질까요? 지금 장세를 저 개인적인 표현을 들자면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 투자 집단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주식들이죠. 그런 쪽은 시세가 전혀 잘 안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성장성이 있는 주식과 가치 대비 주가가 아주 저렴한 그런 소위 말하는 가치주 쪽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주로 중소형주의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전문 투자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전문 투자자 중심의 장이 최근 장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반대로 시장을 이렇게 셀렉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초과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양극화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오늘 보완 대책이 나왔죠? 네, 지난 2월 달이었죠. 우리 직장인들의 13개월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해봤더니 간헐적으로 이제 세금 폭탄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당정이 부랴부랴 제도를 바꾸고 또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방침을 내놨고 오늘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결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그 중에 한 15% 정도만 세금이 늘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85% 정도는 세금이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세금 폭탄이 아니었다라는 것, 또 애초에 짜여졌던 그 소득제도, 이 연말정산제도 개편안이 그렇게 문제는 아니었다. 언론이 너무 호들갑됐다, 이런 약간 뉘앙스가 풍겨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특정소득 구간 이하에서 세금이 그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원이 15%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늘었다면 그건 사실은 분명히 문제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번에 근로소득 541만 명에게 한 4,200억 원 정도를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바꿨던 공제제도를 이제 다시 환원시키거나 이제 부활시키거나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까지는 1인당 15만 원, 셋째 아이 20만 원 이렇게 지금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셋째 아이부터 3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씩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또 없어졌던 출산유양공제 이거를 자녀 한 명당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환급되는 금액은 뭐 월급쟁이 한 3명 중 1명 정도가 평균 8만 원 정도씩을 아마 돌려받게 되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추산으로는. 그러면은 어쨌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세금 부담이 늘어난 개별 케이스들도 좀 있었지만은 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면서 보완대책도 발표를 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 예. 셈이죠. 예. 그러니까 정부는 처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하도 이제 여론이 뭐 이렇게 워낙 들끓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서 바꾸는 네. 듯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물론 500만 원 이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중산층 내지는 이제 중산 이하층의 서민인데 서민계층에서 어쨌든 제도 개편으로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됐다라는 건 사실은 그거는 결코 잘된 이 세액공제 설계는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잘못됐던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은 바로잡겠지만 큰 틀에서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었다는 뉘앙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큰 틀에서 잘 됐다면은 그거를 뭐 정책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굳이 또 이렇게 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했다면은 어쨌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오늘 나왔는데 눈높이가 진짜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대체적인 평가는 바닥은 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1분기 실적 오늘 잠정치 공개한 걸 보면은 매출액이 47조 원입니다. 이거는 작년 4분기보다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 네. 작년 1분기에 비하면 12% 정도 줄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보다는 물론 작년 1분기가 워낙 좋았으니까 1분기에 비하면 30% 이상 뭐 줄었습니다만은 작년 4분기 직전 분기에 비하면은 11%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네. 원래 1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죠. 그렇죠. IT 업계는 11월, 12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또 연말 이 선물 시즌이 있는 12월 4분기가 원래 실적이 좋고 1분기가 되면 꺼지는데 오히려 작년 4분기보다 지금 1분기가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턴어라운드 반등에 성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특히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4월 10일부터인가요? 갤럭시 S6가 이제 네.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아마 반영이 될 텐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선주문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시장 평가도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이 탄력이 어느 정도 또 지구력을 갖고 끌고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3분기, 4분기에 있었던 그런 쇼크 네. 이것을 일단 벗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장사에서 버는 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6조는 당연히 넘길 것이고 네. 최고는 8조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그게 뭐 일단은 S6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삼성전자 갤럭시 S6가 어떻게 지금 이제 시장에 반응을 얻느냐인데 일단 사전에 나오고 있는 주문이랄까요? 여러 네. 가지 그 평가는 일단은 이 직전 모델 S5 이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그 연구 개발비 있잖아요. R&D 네. 비용. 여기에 대한 비리도 상당히 좀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죠? 사실 국가 R&D 연구비라는 거는 이제 개별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 리스크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공익성 있는 주제 또 국가 경제와 관련된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돈을 지원해주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네. 이게 국가의 돈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눈먼 돈 취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고 보자 이런 심사들이 그렇죠. 좀 있죠. 뭐 그냥 예산 받아놓고 보고 뭐 안 되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소중하게 쓰여지고 가장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중간에 새 나가는 돈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정부가 이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 이런 걸 발표했다. 돌려 말하면은 지금까지 이 R&D 연구비가 얼마나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얼마나 중간에 새 나가고 여기에 이 돈을 따내려고 얼마나 비리가 많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그만큼 방증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R&D 관리 전문기관에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연구비가 정말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약에 연구자가 연구비 비리로 3번이 적발되면 국가 R&D 사업에서 사실상 퇴출하겠다. 네. 이거는 3번이 아니라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것까지 삼진아웃이 아니라 이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봐주는 건데요. 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건데 여기 유형을 보면은 뭐 심야나 주말에 카드 쓴 돈도 나오고요. 동일 날짜에 카드를 2번, 3번씩 긁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돌려 말하면 그만큼 이 돈이 허투루 쓰였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보완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법을 개정을 해서 연말정산이 많이 달라졌었는데요. 이게 서민들만 세금을 더 내게 된 결과다. 또 세금 폭탄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세금 폭탄은 아니고 일부 보완책을 마련해서 이 이하에서 세금을 좀 더 낸 분들에게는 돌려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기준으로 환급을 해주게 되는 것인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 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주거시설인데요.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1994년도에 이 쉐어하우스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죠. 쉐어하우스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원이나 학생들, 미혼 상태에서 거주하는 그 1인 가구들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또 주택의 형태가 다양하지를 못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이 1인 가구들의 그 현실이고요. 이러한 형태의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서는 주거 비용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법적으로 주거 형태를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거 공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우리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그
그 맞춤형 주거 공간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런 그 법 운영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그 쉐어하우스 월세는 정확히 얼마예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지방은 3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증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쉐어하우스는 최소 거주 기간이 1개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않고 1개월 단위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선불 형태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쉐어하우스 현장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 생생경제가 장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집앤잡. 그중에서는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어제부터였죠. 1탄으로 프로젝트 프로그램인 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살펴보고요. 이 부동산이나 주거 정책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이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집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정말 모두가 맘 편히 살 수 있는 그날을 희망을 해보면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청취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소리도 들려드릴 예정인데 프로젝트 집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의 상담받고 있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집앤잡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저희 자문단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 고민을 1대1로 상담 코칭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비밀 게시판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 염려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제입니다. 내 집 마련 꼭 맞는 대출 정책은입니다. 대출 가운데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집앤잡 게시판에 여러분의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연말정산 보완책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우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서민 증세다, 세금 폭탄이다 아주 논란이 컸었는데요. 이게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이 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해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부가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 보완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획재정부의 문창용 세제실장님을 직접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세제실장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연말정산 분석과 또 보완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 분석 결과가 일단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1,619만 명의 이제 근로자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네. 저희가 전수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수 분석을 해봤더니 2013년에 저희가 당초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추계했던 세부담 증감과 유사하게 나타난 걸로 나왔습니다. 수치를 예상했던 것과 나온 것을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전체적으로 9,300억 원이 나올 걸로 추계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분석 결과를 보니까 1조 1,500억 원이 늘어나왔습니다. 네. 1조 9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또 어떤 건가요? 신문에 많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1조 9천억이라는 숫자는 예. 결정세액인데요. 결정세액. 예. 결정세액이라는 개념은 이 근로소득자가 이제 한 해 1월 네.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정세액 안에 결정세액은 1.9조 원이 네. 작년에 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의 경우엔 결정세액이 1.9조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그러니까 네.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세수 증가 1조 1,500억 원이 예. 들어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9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세수가 증가할 것을 예. 1조 1,500억 원 정도니까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많이 늘진 않았다라는 예, 거예요. 한 2천억 정도 증가한 것인데요. 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2011년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고 예. 이번에 전수 분석은 2014년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3년 동안 인원이 늘어났고 급여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네. 그 차이가 한 2천억 정도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619만 명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 정도 되면은 많은 근로자들이 조사 대상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1,636만 명이 최종 집계된 숫자였는데 네. 저희가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가지고 전수 분석을 했고요. 예. 아직까지 미제출된 인원이 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인원은 제외를 시키고 1,619만 명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치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실제 연말정산 이 분석 결과 그리고 또 신고한 결과를 보면은 환급이나 추가 납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환급 인원은 전년 대비로 해서 6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환급받는 인원이 999만 명인데 예. 작년보다도 61만 명이 환급 인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환급세액은 작년보다 550억 원이 증가해서 4조 한 5,600억 정도 예. 환급세액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 인원은 작년보다 오히려 117만 명이 감소를 했고요. 네. 다만 추가 납부 세액은 작년보다 3,25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조 원을 추가 납부하시게 되는데 네. 이 금액은 예년의 증가율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환급을 받은 사람이 더 많고 환급받은 세액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추가 납입을 한 사람은 줄고 추가 납부 금액도 지금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걸 바꾼 의미를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세액공제로 바꿔서 지금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 그 당시 세금 폭탄이다 이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랬었죠. 이번 전수분석 결과로 봐서 네. 그렇게
환급이 대폭적으로 줄었다거나 네. 추가납을 대폭적으로 많이 해서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폭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개인적인 것으로 볼 때는 뭐 가구 구성이라든지 공제 지출 수준이 달라서 네.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은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인 전수 분석 결과로 보면 이것이 세금 폭탄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연봉 5,500만 원이 많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세금이 줄었나요? 아니면은 뭐 이게 전체 통계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5,500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1,361만 명입니다. 그래서 네. 1,619만 명의 84%가 예.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자가 되시는데요. 이 중에서 85%인 1,156만 명은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했습니다. 1인당 한 8만 원씩 감소를 했고요. 네. 15%인 205만 명은 1인당 8만 원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은 세금 폭탄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5,5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 2013년도에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예.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네. 그 당시 1인당 평균 예. 124만 원씩 증가한다고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전수 분석을 해보니까 예. 7천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이 1인당 109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완 대책을 또 내놓으셨잖아요. 예. 그때 지금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 이제 다자녀인 경우에 그런 게 고려가 안 됐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 보완 대책에는 그런 게 좀 포함이 됐죠. 예, 요번에 자녀 세액 공제를 좀 일부 추가 개선을 하고 네. 세액 공제 전환을 할 때 이제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을 시켰던 네. 다자녀 공제라든지 6세 이하 자녀 예. 자녀 공제 그다음에 출산 공제를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때는 빠졌었던 거죠? 예, 그 당시 저희가 이제 CTC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 4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자녀 장려 세제를 신설하는 건데 그것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네. 4천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15만 원씩,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하고, 네. 3명 초과하는 자녀부터는 1인당 20만 원씩까지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 세액 공제를 통합을 하더라도 1, 2자녀가 있는 상당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종전보다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수 분석을 해보니까 네. 자녀 세액 공제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소득 구간에서 한 2,6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서민들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재부에서는 보고 계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5,500만 원 이하 구간이 네. 저희가 당초 추계할 때는 5,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한 4,59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걸로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전수 분석을 해보니까 이 구간에서 4,279억 원의 이제 세부담이 경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5,500만 원 이하자가 이제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역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주기로 보완 대책을 마련을 하셨다는 것은 전수조사에서 이들이 좀 어느 정도 부담이 늘어났던 걸로 나타나기는 했던 거죠. 예, 요거를 이제 그 자녀세액공제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서 네. 단년도로 보면은 이게 좀 세부담이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종전세법에서 보면은 그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줬었는데 네. 지난번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1자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자녀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대폭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네. 이거를 자녀가 20세 될 때까지 총 누적 지원 효과를 감안하면 1자녀인 경우에는 180만 원, 2자녀인 경우에는 60만 원까지 전체적으로는 좀 지원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네. 이거를 단년도로만 보게 되면 그 6세 이하 자녀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출산 자녀가 있다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축소된 걸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보완이 좀 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네. 그 자녀세액 공제도 기본적으로 3명 이상 현재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을 네. 주던 것을 2명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1명당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네. 3자녀부터 1명당 30만 원을 지급을 해서 10만 원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세 이하의 경우에는 2자녀부터 15만 원을 추가로 해주고 네. 그다음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명당 알겠습니다. 30만 원의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납세자 연맹에서는 연봉이 한 9천 얼마 되는 그 소득 계층이 제일 많이 이득을 봤다 뭐 이런 자료를 냈던 것도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것은 그 납세자 연맹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는 네. 이 연말정산하고는 무관한 그 자료를 낸 것이고요. 그런가요? 그것은 그 벤처에다가 예. 한 9천 몇백만 원 소득을 받으시는 분이 예. 그 벤처 기업에다가 엔젤 투자로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엔젤 투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았던 것을 그것을 포함을 해가지고서 그 소득 구간에 있는 분이 일반적으로 뭐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것처럼 그 자료를 내셨는데 좀 특수한 경우군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상당히 좀 왜곡시킬 수 있는 팩트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보완 대책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당정 간에 또 협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후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과정이 추진이 되나요? 예, 이번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네. 4월 임시국회에 그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통과가 되면 예.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5월 달에 예. 5월 달에 급여를 받으실 때 네. 원천 징수 의무자가 네. 원천 징수할 세액에서 이제 환급을 하는데 네. 이것은 이제 환급할 금액을 차감을 하고 원천 징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입법을 하시는 것도 5월에 좀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의 문창용 세제실장이었습니다. IT 경제 뉴스. 지난 4월 1일이요. 만우절이었죠. 근데 이 만우절인데 정말 거짓말처럼 신기한 IT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뭐 세제가 떨어지면은 세탁기에 붙어 있는 세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거를 누르면은 바로 아마존에서 배송이 된다.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이게 아마존 대시 버튼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정말 만우절 이벤트가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획기적이고 재밌는 상품이었습니다. 많은 유통사들 또 IT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IT 뉴스의 김들풀 편집장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그 요즘 유행하는 O2O라는 건가요? 오프라인하고 네, 그렇죠. 온라인하고 연결을 네, 시키는 네. 그런 네. 제품인 것 같은데 이 진짜 이제 게시되는 서비스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 내놓은 게 이제 O2O와 이제 간편 결제 직분 핀테크 개념을 가장 이제 상용화 먼저 시킨 거죠. 아마존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 홈 쇼핑이라는 이런 이제 숙제도 우리한테 좀 던져지는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 대시 버튼이라는 제품이 이제 아주 손가락만 하거든요. 네. 생필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잔량이 부족하면 이제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추가분이 배달되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네. 대단한데요. 이 세제에 있는 거는 제가 기사 사진으로 봤고, 네네. 뭐 다른 제품들도 좀 더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생필품이 여기에 적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 떨어지면은 물 버튼, 네네네. 뭐 이런 식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모바일 원클릭 페이먼트를 이제 실제적으로 오프라인까지 이제 가져갔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야, 세상 진짜 편해지네요. 네네. 그럼 이 단추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원리가 궁금해요. 우선 그 각 생수, 뭐 세제, 생필품 등의 이 버튼을 이제 부착하는데요. 네. 이제 가정 내 무선 인터넷망, 또 와이파이랄지 이런 연결이 이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기존에 그 아마존의 앱이 설치된 이 스마트폰이 이제 연동돼 있어서 네. 모바일 쇼핑을 그동안 했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 연동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문도 네. 지정을 하고요. 근데 네. 이게 엄마가 필요해가지고 네네. 진짜 누르는 건 괜찮은데 네네. 아이들이 장난하면서 그렇죠. 장난하면서 누를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네. 어떻게 되죠? 근데 이게 좀 주문도 쉽고요. 사실은 네. 취소도 쉽게 지금 이 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작동도 막기 위해서 설정 않고도 이제 바로 환불까지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죠. 저는 이게 된다면 많이 쓸 것 같아요. 워낙 나가는 걸 네. 싫어해가지고. 네,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근데 이게 전에 이 아마존 대시라는 제품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봉 같은 게 있었죠? 네네. 예. 대시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몇 번에 이제 설정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네. 그냥 한 번에 누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고객의 취향이나 패턴까지 분석해서 한 번에 이제 이 주문을 할 수 있고 이제 채워지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간편하고 쉽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 이제 대상으로 먼저 이 원클릭 서비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 구매 취향과 패턴 분석도 하면서 빅데이터 경쟁력을 좀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좀 돈을 내고 배송 네네. 서비스를 손쉽게 받는 그런 분들이죠. 그렇죠. 충성도 높은 연회비 고객들. $99 내는 네. 회원들을 이제 프라임 회원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누가 오프라인 매장 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인 유통사업의 이제 경계가 무너지는 이런 시점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자체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큰 이역도 될 수 있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중간 수수료나 이제 또 모바일에서 드론 배송, 물론 국내도 총알 배송이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 모바일 커머스들이 이제 많이 지금 치열하게 한판을 벌리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애플도 마찬가지고 큰 도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도 네네.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IoT하고 좀 더 연결이 되는 이제 스마트홈 기반의 이제 유통 커머스가 새로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는 이런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버튼,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게 아마존 대시였고 여기다가 네. 아마존 대시 버튼 이렇게 나왔는데 점점 발전해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 발전 내지는 이제 진화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시와 버튼의 차이점은 한 번만 누르면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서비스를 내놨는데 DRS라는 서비스가 내놨는데요. DRS가 뭔가요? 예, 대시 리플레니시먼트, 채워 넣기라는 이제 뜻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거기에 일정량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을 넣는 거죠. 버튼까지 누르지 않아도. 누르지 않아도. 네네. 오. 네, 그건 그만큼 이제 정말 발전을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네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같은 그런 개념이죠. 네. 알아서 채워주고 주문해주고 하는. 이 스마트 홈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그냥 뭐 전화 한 통 하면 집에 불 좀 먼저 켜놓고 이런 거였는데 정말 네. 달라지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요. 네. 거기에 이제 구매 욕구 같은 걸 분석하고 이를 잘 유통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내놓은 건 당연스러운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마존의 이제 힘은 사실은 이제 물류하고 창고 관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창고도 관리하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런 이제 간편 프로세스가 아마존의 이제 힘인 걸로 보고요. 네. 사실 이제 고객을 이렇게 압도하는 이제 기술 개발 중심에서 이제 고객을 이해하는 서비스 디자인이죠. 이런 이제 경쟁력들을 이제 강화해야 할 이런 숙제가 좀 나온 거죠. 중요한 말 나온 것 같네요. 서비스 네네. 디자인. 예. 네네. 이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김들풀 IT 뉴스 편집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어제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었습니다. 전월세난은 정말 꺼질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무슨 대출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경감해주는 대책이었는데요. 실제 이게 도움이 많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오히려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인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의견 많이 기다리겠고요. 내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